살짝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자겠네요. 자, 이제 생체의 회춘의 묘약은 과연 존재할까? 회춘의 묘약은 이제 우리는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생명을 연장하고 어쩌면은 영원히 계속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있고, 지난 50년 동안 네덜란드의 기대 수명은 13%나 증가했고, 이것은 약 10년을 더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에녹과 무드셀라처럼 초고령이 되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이지만 무엇보다도 호르몬을 더 잘 이해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호르몬을 잘 이해해보자. 삶의 박자를 정하는 시상하부 문제에 대해서 시상하부가 조절하는 신체 기능은 노년기에 종종 뒤죽박죽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상하부가 24시간 리듬 외에도 마치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찬 보물 상자처럼 인생 단계의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추측했다. 커싱이 옳았던 것 같다. 커싱의 주장이 있은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연구자들은 시상하부가 신체의 노화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놀랍게도 잘 맞는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솔방울샘, 호르몬은 멜라토닌, 또 기능은 수면의 질을 좋게 하고 멜라토닌, 밤과 낮의 리듬을 맞추고 사춘기 전에 성호르몬 생산을 억제시키고 젊을 때는 세포 재생이 쉼없이 진행되고 이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진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 전체의 기관에 피부에, 뇌에, 또 간에, 혈액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수에 있다. 줄기세포는 재생을 자극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의 상당 부분이 다시 자라도록 할 수 있다. 줄기세포는 새로운 줄기세포를 생산할 수도 있으므로 그 비축량이 무한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노환의 경우에 줄기세포의 지속적인 교체가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줄기세포의 유지관리팀 역시 역량이 약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줄기세포 호르몬 노화의 과정. 나이가 들면 줄기세포 비축량이 감소하고 시상하부에 있는 줄기세포의 운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축량이 줄어들면서 삶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지 연구에서 시상하부의 줄기세포를 보충하자 지의 신체적인 노화가 멈추었다. 시상하부에서 생산되는 전달 물질인 GnRH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줄기세포 역시 자체적으로 특정 신호물질을 생산하고 이 신호물질이 모든 균형을 또 유지 및 관리한다. 생체의 나이와 달력의 나이는 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 지나간 횟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달력 나이가 건강한 노화의 지표인 생체의 나이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80세가 넘은 두 사람은 비슷한 달력 나이를 가졌지만 체력과 기대, 수명 면에서 크게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차이는 몇 년 전부터 당신의 진짜 나이라는 용어와 함께 텔레비전 광고와 프로그램, 심지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체 나이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이런 문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건강한 신체를 위한 수면, 영양, 운동의 중요성을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지평선 멀리 보이는 것 같다. 알약 형태로 멜라토닌을 소량 매일 투여하면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도 건강한 생활 방식이 약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햇살을 받으며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멜라토닌 생산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 밤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체 활동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의 생산 방출을 자극하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의 생산과 방출도 자극한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같은 근육 형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 신체 활동은 노인의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넘어질 위험도 줄고 나이의 환자 르도처럼 물질 대사도 원활해진다. 80대의 노인은 평균적으로 근육의 약 절반을 평생에 걸쳐서 이미 잃은 상태다. 근육 손실이 클수록 노인성 질병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지구력 및 근력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2013년에 102세 나이로 은퇴한 세계 최고령 마라톤 선수인 이런 누가에 대해서 달력 나이가 생체 나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했다. 102세의 나이로 은퇴한 최고령 마라톤 선수. 오호. 비록 건강한 노인의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의 나이는 건강한 노화의 열쇠가 규칙적인 운동임을 보여준다. 규칙적인 운동. 80세 이상 남성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유익한 성장 호르몬이 여전히 증가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효과가 덜 연구되었지만 화근하건대 여성 역시 매일 30분씩 운동하면 근육과 뼈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채취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이유는 채취. 루드의 유일한 고민거리는 운동 후에 유독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는 거. 채취는 신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는 아픈지를 말해준다. 우리의 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주변에 분명 늘 사형 냄새가 살짝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은 버터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의사들 역시 거의 매일 코를 이용한다. 그 사람은 누구나 간질환 말기 환자의 호흡에서 나는 매콤한 냄새를 알고 있다. 여러 감염 초기의 코를 찌르는 냄새 또는 과거의 호르몬 질환인 당뇨병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었던 소변의 달콤한 냄새를 모르는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나 역시 특히 발 상처를 치료할 때 코를 사용해서 들쩍지근한 역한 냄새를 기반으로 어떤 세균 감염인지 알아내려고 시도한다. 세균 배양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매료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겨드랑이에서 왜 땀이 나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가 찾아낸 답인즉슨 겨드랑이는 환기도 냉각도 거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왜 즉시 몸에서 악취가 풍기지 않을까?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삼키자마자 그 냄새가 채취에 덮이기 때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했다. 페로몬 외에도 우리는 대변, 호흡, 소변, 혈액, 침, 지뢰 그리고 당연히 피부를 통해서 냄새를 방출한다. 피부에는 체액을 분비하는 두 가지 유형의 분비샘이 있는데 피부에서 땀 형태로 수분을 배출하는 외분비샘과 모낭에서 피지를 배출하는 홀로크린샘, 특히 후자가 악취를 부린다. 홀로크린샘. 악취는 피부 박테리아와 자외선의 합작이다. 갓 생산된 피지나 기분 좋게 달콤한 레몬 향이 나지만 공기와 햇빛을 만나면 돌변해서 코를 찌르는 사형 비슷한 냄새가 난다. 또한 유럽과 아프리카 사람의 피지 유형은 아시아인과 다르다. 아프리카와 유럽인의 아포크린 땀샘은 끈적한 피지를 생성해서 치즈 냄새를 풍기지만 아시아인은 이런 땀샘이 거의 없고 그래서 건조하고 잘 부서지는 피지를 생성한다. 우리의 식단과 장내 미생물이 대변 냄새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역한 들쩍지근한 냄새 또는 시큼한 냄새가 나고 달걀과 양배추를 먹은 후에 암모니아 또는 유황 냄새가 난다. 문제는 피부에서 풍기는 냄새도 식단이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분해된 물질은 당연히 우리 대변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 모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가출산한 산모뿐만 아니라 아직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들도 젖먹이 아기의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들의 이 도파민 보상 체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내 스캔에서 명확히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반대로 치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많은, 그러니까 더 흥분한 엄마가 아기의 냄새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아기 냄새를 맡고 진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암 치료를 위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종종 집에서 아들의 잠옷 냄새를 잠깐씩
맡으며 냄새 치료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애썼다. TMAO는 대변에 함유된 가장 잘 알려진 냄새 물질로 성인의 건강 상태를 말해줄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이 단백질에서 이 물질을 방출하는데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심혈관 질환과 신장 손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다. 대변 이식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말똥 냄새가 나는 크레졸 역시 이런 질병의 신호일 수 있음을 안다. 또한 혈액 수치에서 부티르산과 아세트산이 낮을 때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티르산과 아세트산은 음식 섭취, 에너지 대사, 면역 체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음 후에 아침에 입에서 나는 악취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 순간 신체의 물질 대사 상태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제 루드와 그의 역한 채취 걱정으로 돌아가 보자. 실제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채취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미국 노인은 확실히 밀랍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일본 노인은 오이 냄새가 난다. 두 경우 모두 젊은 사람들로부터 냄새를 닮은 자신의 채취보다 노인들 냄새를 더 불쾌하게 여긴다. 일본 사람들은 노인의 채취를 가레이시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헤럴드 맥기가 자신의 책 노드 다이브에서 훌륭하게 묘사한 것처럼 노인 냄새라는 뜻이다. 당신은 아마도 방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전에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데 이런 냄새 물질은 정말로 페로몬처럼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기도 전에 상대방의 나이와 또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채취를 기반으로 나이를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페로몬과 마찬가지로 피부 박테리아가 생성한 몇몇 채취 물질도 시상 하부에 신호를 보내서 호르몬 생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지식이 루드의 문제를 비록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기분 좋은 냄새를 더는 외부 세계에 방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히 알려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의 후각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서 적어도 노인 자신은 냄새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 식욕과 소화 호르몬의 변화는 노인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식습관에 노인의 소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은 최근에 발견된 중요한 사실이다. 노인은 최근 영양 실조가 흔하고 복잡한 소화 과정은 입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소화 호르몬 변화로 생긴 미각 변화와 입마름이 합쳐져서 식욕과 음식 섭취의 양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각을 일부 잃은 노인들은 저체중 또는 과체중이 될 수가 있다. 시상하부는 뇌분비세모의 호르몬 강 방출뿐만 아니라 뼈 질과 근육량, 배고픔과 미각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거죠. 줄기세포 비축량을 급격히 줄이는 신체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좀비 세포의 형성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잠시 세포 분열로 돌아가야 한다. 세포 분열은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고 DNA 손상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세포 분열의 횟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좀비 세포가 우리의 노화 세포이다. 일종의 좀비 모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 버려서 이들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고 조만간에 모든 조직에 등장한다. 이들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고 신체 기관을 약하게 만들고 좀비라는 단어가 비활동적으로 들리지만 불행히도 이 세포들은 염증을 일으킬 때 유독 활동적이다. 이런 세포가 많이 축적될수록 시상하부를 포함한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줄기세포는 이런 염증 환경에 매우 취약하여 빠르게 소멸할 수 있다. 그러면 기관은 재생되지 않고 우리는 또 눈에 띄게 늙어버린다. 노화, 좀비세포 수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하면 도움이 되겠다.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 불멸의 세포 1984년 세 과학자가 텔로머레이스 효소를 발견하기 전까지 헬라 세포의 불멸은 오랫동안 미스테리였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목숨을 좌우하는 중요한 발견임이 입증이 되었고 노벨상 의학상을 받았다. 2009년에 텔로머레이스는 줄기세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백질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하여 앞서 말한 좀비 모드를 방지하고 세포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내 혁명에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텔로머레이스는 수명 연장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다. 설탕, 우리의 수명을 깎아먹다. 포도와 그것으로 만든 적포도주, 녹차, 그리고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온갖 건강보조제들. 이것들은 건강한 또 장수를 약속하는 최신 비법들이다. 몇 년 전에 페루그루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식단에 자주 등장해서 우리의 신체를 늙게 하는 과당 같은 고칼로리 설탕이 수명을 갉아먹는 빌런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당분을 소화하기 위해 작동하는 호르몬 메커니즘이 우리의 수명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아픈 몸으로 수년을 살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건강한 무가당 음식을 섭취하면 시상하부가 성장 호르몬을 통해 조절되어서 11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 또는 특정 사놀리틱스를 복용하면 수명이 40% 연장될 수 있다. 대단히 인상적인 수치다. 호르몬 파워로 보여주는 줄은 왜라고 생각하는가? 성장 호르몬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진료실 밖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끝으로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데 조사에 따르면 8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울한 사람보다도 10에서 15%더 오래 산다. 약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분 좋은 일, 감사하는 일, 그렇게 이렇게 미지 세계에 넘어에서 우리를 기다린 것은 뭘까? 자, 의사들이 호르몬 진화를 쉽게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어둠 속을 더듬고 있다. 작은 펌프를 이용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체내에 주입하는 당뇨법 치료법이 있는데 나는 이것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되고 이 책을 쓰는 것은 피와 땀, 눈물의 과정이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특히 나 같은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서술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새로이 배워야 했다. 많이 힘들게 이 책을 썼다라는 저자의 마지막을 하고 자, 막스 뉴 도르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저명은 당뇨병 연구자이자 내분비 내과 전문의로서 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중서로서 호르몬에 관한 중요한 해답을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2024년 올리어 과학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른 책이다. 이 책이 그래서 세계적인 내분비 전문의가 말씀해주는 것은 이제 핵심적으로 인간의 탄생을 뱃속에 있는 뇌에서 시작한다 했고 부모들도 잘 모르는 소사춘기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그렐린 또 렙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문제, 과체중과 또 수면 부족에 대해서 합성 호르몬 섭취는 어떤 또 문제는 없을까? 또 나이 들수록 성 호르몬이 더 중요해지는 까다로운 것은 뭘까? 성 호르몬. 자 이렇게 해서 책을 쭉 정리를 다 해봤네요.